안녕하세요. 왕인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열린 6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G20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룹 오브 20 20개국의 모임입니다. 올해로 14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에 G20 회의가 이렇게 개최되고 이게 성사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중심의 이제 G7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G7 회의는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니까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많은 개도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한 그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 경제 못지않게 부상한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 모두 다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G7에서 좀 확대된 형태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재무장관 중심으로 G20 재무장관 확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여국은 실제로 참여하는 국가는 19나라고요. EU를 하나의 나라로 봐서 총 20개국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20 회의는 재무장관 회의로부터 출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의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중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어젠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8가지 의제를 뭐 일일이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전쟁의 와중에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특히 WTO 체제죠. 세계 무역기구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한창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런 경제가 이제 디지털 경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경제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서로 기계들이 이 디지털 망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죠.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이 또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의 활용이 또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의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습니다. WTO 개혁의 문제입니다. 이 개혁하는 여러 이제 그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EU, 그다음에 일본이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WTO 체제를 좀 개혁해보자라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비시장 경제. 아직 시장 경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무역 이외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비시장 경제를 관할하는 규범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또한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개혁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비시장 경제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WTO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가입했는데도 아직 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아직 시장 경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유 기업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보조금이라 볼 수 있는데요. WTO에 이것을 일일이 통보하도록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통보하고 있지 않다. WTO의 가입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은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비시장 경제의 문제,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덜커덕 미국, EU, 일본의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WTO 개혁은 앞으로도 순탄치 못할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친다고 해도 어떤 만장일치된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WTO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유심히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경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경 간의 이 데이터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WTO는 이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따른 디지털 교역, 이 무역을 적절히 관장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데이터 프리 플로우 with trust, 좀 말이 길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좀 신뢰 있게 with trust라고 했습니다. 트러스트가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국제 규범을 만들자고 했고, 이 자신이 제안한 이러한 디지털 무역 규범에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오사카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지금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가서 인터넷을 열지를 못합니다. 카톡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북은 구글 다 중국에 가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인터넷 환경, 디지털 교육의 환경을 개방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 트랙에 대해서 나 사인할 수 없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인도, 미국이 3국 간 정상회담을 해서 서로 동맹관계를 과시하면서도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사카 트랙은 굴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범해서 디지털 무역을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환경과 관련된 회담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작년 아르헨티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그냥 재탕하는 것이고요. 이번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탈퇴 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환경 보호에 관련된 것은 조금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루 오션, 그야말로 해양이 파래지는 거죠. 환경 오염이 없는 해양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비전의 연도는 2050년입니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그냥 해양에다 여기저기 방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채택했는데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환경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 채택된 것, 요거 정도가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많은 국가의 정상들은 양국 간 이런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저 만나갖고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진하게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G20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G20 회의의 의제, 어젠다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정상회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과연 미중 전쟁, 관세 전쟁이 어떤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남아있는 3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 25%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웨이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만만치 않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관세 전쟁이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12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회담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좀 확전을 당분간 좀 자제하고 서로 휴전하자.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좀 해주기로 했죠. 즉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좀 숨통을 쳐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수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일부 부품들에 대해서 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5G에 대한 규제라든지 제한 조치는 아직도 계속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일부 부품에 대한 공급은 재개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가 신심을 만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관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뭐 주가도 좀 오르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협상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후속 협상이 미국의 뜻대로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희박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선 후반전까지 이러한 협상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경우죠. 그럴 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을 보면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빨리빨리 타협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 정말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보다 더 강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관심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입니다. G20 정상회담에 있으면서 트럼프 시진핑의 그 양국 간 정상회담 못지않게 새로운 이슈가 터졌는데,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갖고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29일 김정은에게 DMZ 회동 제안을 트위터로 날린 것입니다. 바로 트위터로 날리는 시간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의원들이 서로 간에 공약을 제시하면서 TV 토론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 TV 토론을 열고 있는 현장의 그런 관심사들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완전히 뺏어온 거죠. 그 결과 김정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G20 회의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고, 결국 김정은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 호응은 그만큼 북한이 조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그다음에 시진핑을 평양에 초대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카드에 공을 들였는데 결국 핵심은 미국과의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만남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지금 껴안고 있다,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의 김정은 만남은 사진이나 찍자고 하는 쇼다. 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외교가 필요한데 트럼프가 하는 것은 쇼다라고 이제
강조하고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리프레시브, 폭압적인 체제다. 수백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있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니 샌더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도 못지않게 인권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북한과 같은 반인권 국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의 이 약점을 대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6월 27일 상원에서 미 상원입니다.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년 차기 년도의 국방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안이 담기는 것이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라고 불리는 건데요. 올해는 이 NDAA의 가장 핵심이 뭐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안입니다. 이 금융제재안이 2017년에도 제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북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슬그머니 빠졌고 결국 채택이 못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자동 폐기되는데 금년 3월에 미국의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크리스 반 홀렌,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의 팻 투미 이 두 사람이 3월에 다시 발의를 했고 상원에서 드디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안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 하원은 그냥 통과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북한과 관련된 사람, 북한의 기업들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이 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립니다. 중국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정말 맥시멈 프레셔입니다.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미북 회담이 열렸는데 앞으로 대화를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 대화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제가 관찰하고 이제 평가를 내려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미북 깜짝 만남 이것에 가려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2박 3일 기간 동안에 일본 아베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8초간에 걸친 악수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정말 섭섭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이제 양국 국민들의 반일,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일본이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그래서 경제보복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 일본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70%, 90%인 겁니다. 다른 나라가 제대로 생산 못하는 거죠. 이거 수출 못하게 하겠다.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가 WTO에 대해서 제소를 할 겁니다.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동안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수출해 줄게. 그걸로 끝입니다. 그 과정 2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업체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기업한테 팔아야 되는,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팔로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무역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한일 간에 지금 현재 드디어 무역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안보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이거는 민족 감정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정말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